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7, 8월 문제풀이반 이제 개강을 좀 했는데, 지금 화면에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이번 달부터 8주간 문제풀이반을 이제 운영을 합니다. 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문제를 실제로 이제 그 풀기 전에 OT를 좀 잠깐 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화면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화번호하고 그다음에 메일 주소, 그다음에 카페 주소 이렇게 다 이제 오픈을 해놨으니까 어려운 일이 있거나 고민이 있거나 내지는 문제가 안 풀리거나 이제 그런 등등의 경우에 일로 이제 문자나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다 답변해 드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이렇게 연락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문자로 하기는 좀 길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여러 파일로 이렇게 이제 보내실 경우는 요 메일로 이용해 주시면 그렇게 이제 답변을 또 이제 해드리니까 이렇게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카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5월 달에는 좀 개인적인 좀 일이 좀 있어서 좀 카페에 좀 소홀했는데 좀 최근에는 이제 다시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와 보시면 그 N자가 new라고 하는 그 N자가 매번 아마 이제 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거나 아니면 그 이슈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 이제 지리하고 연관이 좀 돼 있는 그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논문들 뭐 이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올려놓고 있으니까 요거 이제 심심할 때마다 이제 들어와 보시면 뭐 종교와 관련된 얘기도 이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분쟁과 관련된 것도 이제 올려져 있고,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올린 게 이제 뭐 종교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뭐 화산, 자연지리와 관련된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올려드렸으니까 심심할 때마다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보시면 이제 환기도 좀 될 거고, 그 다음에 가볍게 이제 읽을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계속 올려놓고 있으니까 그 자료를 무시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4점에서 6점 정도는 항상 이제 올려놓은 자료에서 이제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뭐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들을 이제 따로 찾아서 보실 시간이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쭉 이제 모아서 그때그때 이제 계속 올려놓고 있으니까 핸드폰으로도 쉽게 접속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용해서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카페나 이런 것들 자주 이용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저번 주인가요? 이제 뭐 사전 TO를 발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지리하고 쭉 관련된 거를 지역으로 쭉 이제 분포를 좀 보니까 진짜 수도권에 다 이제 거의 몰려 있다. 총 120명을 뽑는데 수도권에서만 거의 뭐 40명 가량을 뽑으니까 거의 뭐 3분의 1 정도. 그래서 이제 올해는 조심스럽지만 서울, 경기, 인천 요 수도권에 조금 이제 박 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자도 이제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요 수도권에 그 혹시나 지원을 하려고 마음을 드신 분들은 조금 공부를 조금 더 정확하게, 그 다음에 좀 더 빡세게 남들보다는 그렇게 이제 하셔야 좀 승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한 3분의 1 정도가 다 몰려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3분의 1 정도가 몰려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제 수도권에 이제 다 이제 몰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만큼 빡센 데가 이제 어딘가 이렇게 이제 봤더니 대구, 그 다음에 광주, 그 다음에 뭐 대전, 세종 뭐 요런데, 그 다음에 충북 뭐 요런데, 그 다음에 제주도 문제 그렇게
그래서 뭐 1명 내지 2명 정도 뽑는 대구라든지 광주라든지 세종이라든지 요런 지역들도 좀 박빙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예년에 비해서 많이 뽑았다 조금 뽑았다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사전 TO가 이제 이런 정도 나오면 항상 그 실제 TO는 이거보다 좀 많았기 때문에 적어도 한 140명, 그러니까 작년 정도 수준으로는 뽑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사는 한 200명 가량 뽑는데 왜 지리는 120명 정도밖에 안 뽑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는 걸로 그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건 지리로 보지 않고 사회로 본다. 그게 가장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라고 하면은 이제 역사, 지리, 윤리, 일사 이제 이렇게 4개의 과목군이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윤리는 그 역사는 따로 이제 나왔고, 그리고 윤리, 그다음에 지리, 일사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뭐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이제 이런 TO들을 정하고 뭐 이제 받고 이제 이렇게 이제 교육청에서 실질적인 업무나 책임을 맡고 있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 뭐 이제 이것도 뭐 들리는 얘기지만 대부분 일사전공이라는 얘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TO를 그 자료를 좀 요구해달라라는 이제 그런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뭐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뭐 일사는 200명인데 왜 우리는 120명밖에 안 돼? 막 이제 그런 인식을 바꾸는데 조금 초점을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부터라도 이제 그런 인식을 좀 바꾸려고, 그래서 사회라는 용어를 이제 안 쓰고 지리라는 용어를 계속해서 이제 10년째 쓰고 있는데, 그런 인식들이 이렇게 좀 바뀌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사회과 안에 들어있는 지리라기보다는 지리라고 하는 그 독립 교과목으로 그렇게 좀 인지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사전 TO가 이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다시 바꾸기에는 굉장히 조금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 것 같긴 하지만 그런 이제 인식을 조금 바꿀 필요는 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이렇게 좀 목소리를 내고 힘을 좀 내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뭐 제가 말한다고 해서 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인식들을 좀 하고 있고 실제로 학교 현장에 가서 그렇게 좀 능력을 좀 발휘한다면 자연스럽게 지리라는 교과목으로 그렇게 이제 좀 우뚝 서지 않을까, 그런 희망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사실은 앞으로도 계속 이제 버틸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아무튼 이제 사전 TO를 보면 뭐 120명 정도 이제 뽑겠구나. 그러면 실제 TO에서는 이것보다는 항상 늘어났으니까 작년 수준 정도 이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은 뭐 매번 그 OT 때마다 말씀드리는 얘기인데, 2014학년도부터 작년까지, 그러니까 작년에 시험 봤던 것까지 이렇게 이제 문제를 좀 분석을 이렇게 해보면 크게 지리교육론, 인문지리, 자연지리 파트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서 그래서 이제 문제수를 보면 한 22문제 정도로 이제 이렇게 이제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4문제는 지리교육론, 그 다음에 5문제는 자연지리, 5문제, 6문제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인문지리. 그러니까 내가 지금 1년 동안 쭉 공부를 하면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되냐, 여기 인문지리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셔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1, 2월 달도 그렇고 3, 4월 달도 그렇고 제가 이제 자연지리부터 안 하고 인문지리부터 이렇게 공략을 하는 이유가, 인문지리가 전체 문항수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한 50% 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3개 영역 중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인문지리를 항상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고 8주를 좀 넉넉하게 그렇게 이제 가는 이유가 인문지리를 조금 더 치중을 해서 공부를 하셔라 라는 이제 뜻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집 인원, 그러니까 그 선발 인원을 보면 한 139명, 작년에 140명 가량 그렇게 이제 뽑았었는데, 그 전에 이제 이렇게 뭐 50명, 60명 이렇게 뽑는 거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좀 많이,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좀 부족하다. 왜냐하면 이게 고등학교만 따지는 게 아니라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다 이제 따져서 보면 일사 전공인 분들이 지리를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지리 전공인 분들이 일사를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주 전공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빼고 이제 다른 비전공 과목을 가르치니까,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그 수업의 질도 떨어지고, 그리고 수업의 질이 떨어지면 학생들은 점점 수업을 안 듣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점점 배우는 게 없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주 전공자가 그 주 전공을 한 과목을 주 전공자가 가르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이상적이다. 그러면 절대로 이런 TO가 나올 수가 없는데, 이런 TO가 이제 나온다는 거는 지리는 일사나 윤리나 역사가 이런 전공자들이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보면 어려운데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공간을 다루고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지리는 공간을 다루고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다른 전공자가 이거를 이제 쉽게 그렇게 이제 가르칠 과목은 아니다. 근데도 이제 이런 TO가 나오는 거 보면 조금 이제 의아하긴 하지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현장에 가셔서 정말 이제 그 잘 가르치고 학생들이 계속해서 지리를 좋아하게 된다면 진짜 사회라는 과목이 아니라 지리라는 과목으로 이렇게 이제 독립적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날이 분명히 이제 올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응시 인원을 보면 매년, 그러니까 뽑는 인원은 이렇게 5, 60명 정도 뽑다가 이제 거의 2배 가량 정도로 이제 이렇게 늘었는데, 응시 인원은 약 1000명 가량으로 거의 뭐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모집 인원은 향후 이제 몇 년 동안은 계속해서 요 수준을 유지하던가 아니면 더 이제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만, 응시 인원이 이제 이렇게 좀 고정이 되어 있고 모집 인원은 늘어나고,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그렇게 응시를 해도 괜찮다. 경쟁률은 그렇게 이제 높지 않다. 보통 경쟁률을 따지는 건 사실 의미가 없지만 뭐 100대 1보다는 10대 1이 나니까 그러면 이제 뭐 속으로라도 이제 충분히 위안을 이제 얻을 수 있으니까, 마음속으로도. 그래서 응시 인원이 조금 더 이제 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집 인원도 좀 늘었으면 좋겠다. 그 문제 수준은 지금 정도 수준이면 좋겠다. 라는 게 뭐 개인적인 바람이고. 자, 요 카트에서 핵심은 뭐냐면 지리교육론, 인문지리, 자연지리 중에 인문지리가 핵심이다. 핵심이다. 그러니까 얘도 이제 문제수도 많고 자연지리, 지리교육론에 비해서는 문제수도 많다. 문제수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금까지 출제가 많이 되었다. 지금까지 출제가 많이 됐다라는 뜻은 올해도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 내년에도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얘는 향후 지속적으로 문항수가 많을 것이다. 지속적으로 문항수가 이제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작년에 여기 안 나왔으니까 올해 여기 나올 거야. 그리고 그 안 나온 거를 보면
안 나온 걸 보면 올해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그거는 뭐를 보셔야 되냐면 작년에 안 나왔던 거는 그 전에도 안 나왔을 거고 그 전에도 안 나왔을 거다. 그러면 그 전에도 안 나오고 작년에도 안 나왔는데 얘가 올해 나온다? 이건 완전 뜬금없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안 나왔던 거는 올해도 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 내년에도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출제된 주제는, 그러니까 기출된 이런 주제들은 지속해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요게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요거는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쭉 분석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나오는 부분은 계속해서 안 나오고 나오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더라. 근데 여기서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게, 기출이라고 하면 이미 출제된 문제니까 이미 출제된 문제는 다시 안 나옵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 출제된 주제가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를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이 7, 8월 달을 따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이제 이론이 다 정리가 됐다면 이걸 따로 이제 할 필요도 없는데, 할 필요가 없다라기보다는 요거는 약간 좀 치중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이 7, 8월 달 문제풀이반을 운영을 하는 이유가, 지금까지 내가 공부했던 그런 내용이 임용 기출 주제와 얼마나 잘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걸 이제 테스트 해보는 그런 계기이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런 게 안에 이론적인 공부를 좀 소홀히 했다면 이번에 7, 8월 달 요 기출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요런 주제들이 출제가 됐구나. 그러면 남은 한 4, 5개월 동안 그 주제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도 어느 정도 승산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풀이 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론 정리가 되어 있는 분들도 도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론 정리가 안 돼 있어도 이제 7, 8월 요 8주 동안의 강의를 좀 듣고 나면, 요런 부분들이 출제가 됐었구나, 그럼 이런 부분들이 출제가 되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요 강의는 초수, 그리고 N수, 그리고 뭐 반수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현역에 계신 분들이 다시 시험을 보는 반수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까지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강의다. 자, 그럼 이 파트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실제로 좀 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작년에 문항이 역대급으로 이제 쉬웠다. 역대급으로 쉬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역대급으로 그 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면 역대급으로 쉬운 건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쉬웠다고 해서 한창 나온 얘기가 뭐였냐면, 이거 컷이 막 90점 가까이 되는 거 아니야? 90 넘는 거 아니야? 80 넘는 거 아니야? 이제 막 그랬었는데, 그렇게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체감 난이도가 그렇게 이제 쉽게 되면 정답을, 그러니까 답안을 채점하시는 분들의 그 기준이 되게 좀 까다로워집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점수가 이제 나오게끔 채점을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쉬우면 채점 기준이 좀 까다로워졌구나. 그 다음에 어려우면 채점 기준을 조금 완화시켰구나. 그래서 요게 이제 작년 점수고, 요게 이제 재작년 점수인데, 1차 재작년 점수인데, 이렇게 이제 보통 형성이 된다. 요 점수는 전공하고 교육학하고 합친. 그러니까 얘가 이제 80점 만점, 얘가 20점 만점. 그래서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했을 때 79.68, 76.5점 이렇게 이제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1차 점수는 1차 컷 같은 경우에는 한
80점. 그러면 전공 같은 경우에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한 15점 정도 이제 본다면 15점 정도 본다면 얘가 이제 한 75점에서 80점 나오려면 한 60에서 한 65점 정도 전공에서 맞으면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65점 정도면은 거의 뭐 이제 탑으로 거의 뭐 붙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요거를 보면 지금 17개 시도에서 요렇게 점수가 나왔구나. 그럼 가장 높은 데가 어디지? 가장 낮은 데가 어디지? 그걸 찾는 게 아니라 1차 점수의 컷을 보면, 평균적인 컷을 보면 내가 적어도 60점 정도 맞으면 무조건 2차는 그냥 준비하시면 된다. 2차는 무조건 준비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전공에서 한 60점 정도, 그 다음에 교육학에서 한 15점 정도 이렇게 맞았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무조건 2차 준비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 최종 점수는 사실 이제 2차 점수까지 합쳐진 거니까 얘는 사실 지금은 별로 의미가 없고, 1차 점수의 컷을 확인을 하시고 그러면 내가 적어도 60점 이상은 맞아야 되겠구나. 80점 중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잔인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80점 중에 60점 이상 맞으면 그냥 2차 준비 그냥 들어가시면 된다. 그 20점 정도는 그냥 버리셔도 됩니다. 얘는 80점 만점을 받아야 붙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60점 정도, 그러니까 한 20점 정도는 그냥 버리셔도 된다. 근데 그 중에 뭐 킬러 문항이 뭐 있기도 하겠지만 그런 문항은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냥 버리셔도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내가 얻어가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문제는 반드시 맞춰야 된다. 정확하게 답안을 작성을 해서 내가 알고 있는 문제에서 절대로 틀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문제는 반드시 맞춰야 된다. 그런 것들을 조금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카트에서는. 자, 그래서 참고로 이제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종이 조금 이제 높았고, 그 다음에 광주가 조금 이제 낮았고, 요거는 각 지역마다 매년 점수가 이제 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세종에 지원을 했어. 꼭 작년에 84점 정도 나왔으니까 이번에 한 65점 정도 맞고, 그 다음에 교육학을 한 15점 정도 맞고, 요걸 가지고 목표로 할 거야. 이렇게 잡으면 안 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항상 변할 수 있다. 매년 변하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컷을 보면 안 되고, 이 공통적인 평균적인 컷을 봐야 제대로 준비를 할 수가 있다. 자,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는 세종이 가장 높았고 광주가 가장 낮았다. 세종이 가장 높았고 광주가 가장 낮았다. 전체적인 1차 컷 같은 경우에는 79.6점 정도가 이제 나왔으니까 참고로 이런 정도 점수가 나오려면 이번에는 내가 전공에서 어느 정도 이상은 나와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잡으시는데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올해부터 시험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 논수령이 이제 들어갔었는데 여기서 이제 논수령이 빠졌다. 논수령이 이제 삭제됐습니다. 뭐 교육학도 논술이고 그 다음에 서술형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굳이 논술이 또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작년까지만 시행이 됐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논술형이 빠졌다. 대신 서술형이 6문항 7문항이었는데 8문항 9문항으로 이제 서술형이
늘었다. 점수 배점은 똑같고 서술형이 이제 조금 늘었다. 그리고 기입형이 8문항이었는데 기입형이 6문항으로 줄었다. 기입형은 이제 줄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서술형이 이제 늘어났다는 얘기는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서답형에서는 이제 통용되는 그런 얘기지만 지금도 이제 공부하실 때 보면 눈으로 그냥 쑥 읽고 이해됐어. 그리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지금 눈으로 읽고 그 개념을 머릿속에 이제 집어넣는 거는 얘는 객관식에서는 통했는데 서답형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특히나 이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써봐야 된다. 반드시 써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해보고 나중에 시험장 가서 머릿속에 있는 거 꺼내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객관식은 가능한데, 객관식은 굳이 안 써봐도 머릿속 개념만 잡혀있으면 가능한데, 서답형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써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 이제 방법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하는 것보다 쓰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쓰는 게. 이제 그 내용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점수 배점은 점수 배점은 똑같은데 서술형이 이제 늘었다. 근데 요 얘기는 반드시 써봐야 된다. 내가 아는 것도 반드시 써봐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종이에 이렇게 내가 써서 눈으로 확인한 거하고 그냥 전공책에 있는 거 그냥 이렇게 쑥 읽고 이제 넘어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써봐야 된다. 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이제 변경됐으니까 우리는 요 내용이 이제 올해부터 우리가 이제 여기에 적용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7, 8월 달 이제 강의 계획인데 꼭 이렇게 이제 갈 수도 있지만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순차적으로 이제 웬만하면 여기에 좀 맞추겠지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뭐 이렇게 조금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8월 25일 일요일까지 그렇게 총 8주 그렇게 계획이고, 그 다음에 8주 중에 4주는 인문지리, 나머지는 자연지리하고 교과교육론과 관련된 문제 풀이를 그렇게 이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뭐 세부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고, 자, 그러면 요거 아까 잠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7, 8월 달 요 강의의 목적.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수강하시고 들으시는 분들이 이거를 그냥 단순히 듣고 이제 끝내면 이제 안 되고 목적을 갖고 들으셔야 됩니다. 목적을 갖고. 자, 이 7, 8월 달 강의의 목적이 뭐냐면 핵심은 주제 파악입니다. 핵심은 주제 파악. 영역별 기출 주제 파악. 기출 주제 파악. 그러니까 기출 주제를 파악하는 게 7, 8월 강의의 목적이다. 물론 여기에 플러스 직접 이제 써보는 거. 받아쓰기라고 하면 좀 그렇고 직접 답안을 작성하는 그런 연습까지 이렇게 이제 할 거고, 그러면 이제 어떤 거를 가지고 기출 주제를 파악을 할 것이냐, 뭘 가지고 기출 주제를 파악할 것이냐, 기출이 된 문제 또는 기출을 변형한 문제를 통해서 기출 주제를 파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기출된 문제를 그대로 이제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거는 기출 문제를 이렇게 변형을 해서 같은 주제지만 각도를 좀 다르게 해서 그렇게 좀 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변형 문제까지 풀고
풀고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까지 하면 사실은 이제 그 누수되는 부분이 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거는 요 7, 8화 강의 지금 요 목적에서 요 내용은 얘를 1년 정도의 커리큘럼을 보고 보시면 조금 이해가 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 2월 달부터 3, 4, 5, 6월 달까지 주로 이론적인 내용을 그렇게 이제 정리를 했다면, 물론 이 이론적인 내용을 기출 문제와 관련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끝내면 안 되고 이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변형된 그런 문제도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정리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주제가 파악이 됐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기출이 된 문제를 보고 주제를 그냥 파악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제를 보고 변형이 된 문제를 같이 이제 풀어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을 통해서 그 문제를 보는 그런 습관을 좀 들이기 위한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실제로 이제 풀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어떻게 가는 거냐면, 그냥 이론적인 내용만 계속 책을 보고 이제 공부를 했어. 이걸로 이제 난 다 했어 라고 이제 시험장 가서 보면 100% 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이론을 공부했어. 그러면 이 이론들이 과거에는 어떻게 출제가 됐었지? 자, 그거 보고 그 다음에 변형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이거 이렇게 이제 풀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모의고사 문제를 이렇게 보면 기출 문제나 내용이나 변형 문제에서 누수가 됐던 부분을 여기에서 보완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론 정리, 기출 문제 보고 이론 정리, 기출 변형 문제, 그 다음에 모의고사까지 이렇게 봐야 한 세트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대부분 요것만 하고 딱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됐으면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보는 게 한 세트다. 요 한 세트를 쭉 이렇게 하고 나면, 임용과 관련된 지리 문제가 이래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잡히실 겁니다. 자, 그래서 기출과 기출 변형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주제를 파악하는 게 가장 큰 목적.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를 보시면 문제하고 그 다음에 뜬금없이 이렇게 한 장짜리 빈칸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이거 이제 드린 이유가 뭐냐면 오답 노트를 작성을 하는데, 오답 정리 노트를 이제 작성을 하는데, 이거를 이런 문제를 보고 기출 주제까지 다 이제 파악을 했는데, 내가 이제 다 아는 거야. 그러면 작성할 필요는 없고, 작성할 필요 없고, 얘는 내가 볼 때마다 헷갈리고, 볼 때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볼 때마다 머릿속에 안 들어가. 그런 것들을 위한 게 요 이제 오답 노트 작성. 그래서 요거는 오답 노트를 만드는 그 목적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오답 노트를 이제 왜 작성을 하느냐? 오답 노트를 나중에 이제 내년에 학교 가서 학생들한테도 이제 시킬 수도 있는데,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목적을 말해 주시고 시키면 훨씬 더 학생들이 잘 따라옵니다. 그냥 이거 틀린 문제 그냥 오려 붙여가지고 이거는 뭐에 관련된 거, 그거에 대한 해설 쓰고,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오답 노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오답 노트는 뭐를 하기 위한 거냐면, 내가 틀린 문제 내지는 틀린 주제, 그리고 내가 잘 모르는 문제나 잘 모르는 주제를 기억하기 위한
기억하기 위한 오답 노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걸 잘 모르겠어. 이거는 내가 잘 알겠어. 틀린 문제나 틀린 주제, 그리고 잘 기억할 수 없는 그런 주제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얘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뭐 서너 페이지가 나올 필요도 없이 이렇게 딱 한 페이지에 주제만 딱 적어 놓으면 머릿속에서 쑥 내용이 떠오를 수 있게. 그러니까 틀린 문제를 반드시 기억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얘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목적. 틀린 문제는 반드시 기억한다. 틀린 문제는 반드시 기억한다. 그래야 다음번에 안 틀리고 그 주제가 나왔을 때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진행 방법. 이제 7, 8월 달 강의를 저 사람이 도대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자, 지금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은 자, 일단 첫 번째, 자, 프린트 자료를 계속해서 배부를 해드릴 겁니다. 이거는 따로 이제 교재가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매주 제가 해당 분량만큼 배부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일주일에 한 50문제 내외 정도, 얘는 한 일주일에 한 50문항 내외 정도 이제 될 건데, 매주 한 50문항 정도 이제 될 텐데, 그럼 이거를 이제 8주 동안 하면은 총 한 적어도 400문항 이상 문제를 이제 풀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주제가 이 400문항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린트 자료를 받으시면 얘는 그냥 답안지에 옮겨 적을 필요 없이 그냥 그 시험지에 이렇게 이제 쭉 적으시면 되고,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제 하시냐면 문제를 출력을 딱 해서 이제 받으면 해설 강의 보기 전에 약 60분 내지 90분 정도 60분 내지 90분 정도 얘를 아무 조건 없이, 그러니까 옆에 이제 뭐 참고 자료나 이런 거 없이 문제만 쭉 이제 풀어보시고 60분에서 90분 정도 이렇게 이제 풀어보시고, 요거는 실제 현장에서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는 것 그 시간보다는 조금 적게 드리는 겁니다. 일부러 시간을 충분히 다 드리면 두어 시간 이상 뭐 충분히 다 드리면 다 씁니다. 근데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문제를 이제 풀어내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놓고 푸셔야 된다. 그러니까 출력을 받아놓고 얘를 해설 강의를 보면서 이제 이렇게 푸지 마시고 무조건 60분에서 90분 정도 혼자 참고 자료 없이 혼자 이렇게 쭉 이제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 그러면 그게 다 끝나면 한 1시간 반 정도, 최대 1시간 반 정도 이제 해설을 할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고 이렇게 해설을 들으면서 뭐를 파악을 하셔야 되냐면, 요 문제에선 이게 주제구나. 이거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거를 파악을 하고 나면 관련된 내용을 전공책을 찾아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관련된 내용을 잘 안 이어지면 여기다가 이제 딱 정리.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매주 이제 이렇게 나갈 텐데, 나중에 시험장 가실 때 이것만 들고 가셔도 충분합니다. 이것만 들고 가셔도. 내가 직접 만든 오답 노트, 잘 기억이 안 나는 그런 내용들을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요거 외에는 내가 다 아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딱 들고 가서 시험장에서 이렇게 보시면 충분히 이제 도움이 된다. 그래서 얘는 이제 시험장에 들고 가시라고 뭐 핸드북처럼 그렇게 이제 만든 거니까, 요거는 이제 핸드북이구나 그렇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 끝나면 문제풀이가 이제 다 끝나면 구술 복습. 그래서 말로 이제 설명하는 거. 이제 말로 설명하는 거. 그리고 관련된 문제를 이제 토론하고. 그래서 뭐 구술 복습 이거를 질문 공유 수업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거를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거를 하고 나면 뭐가 이제 뭐가 좋아지냐면 내가 지금까지 추상적이고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것들이 가시화되면서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말을 하면서 정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 요게 가장 핵심인데 여기 가장 핵심인데 내가 말을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혼자서 막 쓰면서 막 이제 머릿속에 외웠던 것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혹시나 이제 스터디나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하고 계시다면 거기에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좀 실력이 향상되는 거를 제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리고 우리도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요거는 이제 1, 2월 달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기출문제는 분석해라. 기출문제는 푼 게 아니라 분석이다. 기출문제는 분석이다. 주제별로 분류를 하고 선별을 해라. 그러면 어떤 영역은 문제가 많을 거고 어떤 영역은 문제가 없을 거다. 그 문제가 많은 것들 위주로 공략해라. 이게 이제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나서 관련된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라. 이거는 우리 학원 교재도 마찬가지고 다른 학원 교재도 마찬가지고 전공책을 보아도 마찬가지고 아무거나 이용해서 내용 정리를 그렇게 이제 하시고 내용 정리를 하시되 이제는 뭐가 돼야 되냐면 확장 및 암기 특히 요게 이제 돼야 된다. 그런데 요 암기는 그냥 하면은 맨땅에 헤딩하듯이 그냥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되냐면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가 돼야 된다.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암기를 해야 된다. 그냥 암기를 하면 돌아서 한번 까먹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얘는 철저한 이해를 전제로 해서 그렇게 이제 암기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는 요게 이제 필요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암기를 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 이때는 출제자의 시선을 갖게 된다. 이때는 출제자의 시선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갖는 게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전공서 논문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세부적으로 봐라.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남들이 요건 안 보겠지 하는 것도 봐라. 이제는 요게 이제 좀 필요합니다. 7, 8월 달이면 이제 4, 5개월 정도 남은 거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학 7, 8월 달을 이제 보내시면 8주를 보내시면 충분히 올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앞으로 4.5개월 정도 남았는데 개 열심히 하시라고 개 열심히 하시라고 이런 거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좀 여유를 갖고 하시되 이제는 암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암기하지 마시고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라. 그러면 쉽게 암기가 된다. 쉽게 뭐 예를 들어서 요거는 뭐 한국지리 안에 들어있는 이제 내용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농업 한국지리 안에 농업 파트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교과서나 평가원이나 수능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
농업 중에서도 벼농사 지역 내지는 벼농사 비중이 높은 데가 어디냐, 이거를 잘 물어봅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무턱대고 다 외웁니다. 그냥 외웁니다. 경북, 충남, 전북, 경북, 충남, 전북, 전남, 충남, 전북, 이거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막 이렇게 외우는데, 뭐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계적으로 학습을 하면 무조건 앞뒤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후속 학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얘를 암기를 하면 좋으냐? 자, 벼농사는 이 벼의 특징을 알면 쉬워집니다. 벼는 고온 다습한 기후에서 잘 자란다.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고, 고온 다습한 기후 지역에서 잘 자란다. 그러면 비가 많이 와야 얘가 자랄 수 있는데,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자라는 건 아니고, 비가 오는데 얘가 이렇게 물이 잘 빠지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이렇게 갇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산지하고 평지하고 어디가 물을 잘 가둘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산지는 안 된다. 그러니까 평지에 이렇게 물을 가둬서 모내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건 한국지리 농업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주로 그런 농업이 가능한 데는 어디냐면 경기, 충남, 전북, 전남, 주로 이쪽입니다. 이쪽이 주로 평지에 해당을 하니까. 그런데 여기 수도권, 여기 충남, 전북, 전남. 그런데 벼농사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평지에서 이렇게 이제 이루어진다. 물을 가둘 수 있으니까. 근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너무 도시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벼농사로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얘네들이 주로 벼농사 지역이 되는 겁니다. 충남, 전북, 전남.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나라는 벼농사도 하고 그루가리도 한다. 보리도 재배하는데, 그러면 보리는 가을에 심어서 다음 연도 봄에 이제 모내기 하기 전에 수확을 하는 거니까 겨울을 잘 놔야 돼. 그러니까 따뜻한 거를, 그러니까 추운 거를 잘 못 견디니까 겨울이 따뜻한 지역에서 그루가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디서 하는 거냐면 전남, 그 다음에 경남, 그 다음에 제주. 그러니까 주로 이런 데서 그루가리, 보리, 맹류를 재배한다. 그러니까 그루가리, 보리, 맹류, 전남, 그 다음에 경남, 제주 이렇게 막 외우는 게 아니라 작물의 특성을 이해하면 암기는 저절로 된다. 자, 간단한 예시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OT는 이렇게 마치고 조금 쉬었다가 바로 이제 문제풀이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